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에 득점 상황을 주도하면서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전술로 올 시즌 첫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에버튼과 홈에서 치른 201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 4대0 대승을 거둔 이후에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를 진화의 상징이라고 언급하면서 극찬했는데요.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전 골키퍼이기도 한 에버튼의 조던 픽포드를 바보로 만들었던 손흥민 선수의 압박 플레이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토트넘의 희망의 불씨를 보여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에버튼과의 경기를 마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은 어땠는지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4대0의 화끈한 승리를 거둔 에버튼과의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기대 득점이 2.38골이니까 실제로는 3골 정도를 넣을 만한 경기력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총 13번의 슈팅 중에 7개가 유효 슈팅으로 이어졌고 71%의 압도적인 점유율 속에서 또 하나 주목할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빅찬스가 6대0이었다는 겁니다. 에버튼도 10개의 슈팅이 있긴 했지만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좋은 슈팅의 퀄리티는 없었어요. 물론 문전 근거리에서 린스트램 선수가 때렸던 슈팅이 비카리오의 선방에 막혔었고, 그 장면은 근거리였기 때문에 기대 득점이 꽤 높았던 장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승부가 기울은 상황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경기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에버튼과의 경기 시작부터 전반 3분 만에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로메로의 슈팅이 거의 득점이나 다름없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높은 공격 위협도를 보였고, 경기 중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도 비수마의 선제골이 나올 때까지 정말 폭풍처럼 몰아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제골을 놔준 에버튼이 잠깐 공세를 취했으나 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강한 전방 압박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던 에버튼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경기를 확실하게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정도에만 에버튼이 조금은 힘을 냈고, 후반전에는 이미 전의를 사실상 상실하면서 토트넘이 꾸준히 주도하는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의 쐐기골까지 나오면서 4대0으로 크게 이기게 된 것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주목할 점은 도미닉 솔랑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중앙 전방 공격수로 손흥민 선수가 뛰었다는 것이고, 데안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가 아니라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에 배치가 되고, 오히려 브레넌 존슨이 굉장히 높은 위치를 오른쪽 사이드에서 차지하면서 손흥민 선수도 물론 전방 압박을 했지만 브레넌 존슨이 그 역할을 나눠 가져줬고, 또 전방에서 센터백들을 피지컬적으로 상대하는 포스트 플레이를 쿨루세프스키가 나누어 가져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겪었던 체력 부담과 또 신체적인 경합에 대한 부담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오른쪽 왼쪽 전방 이선을 모두 오가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만 할 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메디슨이 지나치게 올라오지 않고 쿨루세프스키가 공미의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조금은 보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침범하지 않았고, 우도기도 보통보다는 인버티드 풀백 역할이 안쪽이 아닌 사이드 쪽으로 좀 더 차지하면서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침범하지 않았던 평균 위치가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팀 토트넘이 그동안 원했던 경기력이 바로 이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네 라고 하면서 경기력이 훌륭했다라고 만족해했습니다. 경기 후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난주 경기력도 훌륭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압도적인 경기력을 결과와 성과로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레스터 시티전도 경기력은 좋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나 역시 실망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내용이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마무리 과정이 실망스러웠는데, 이번 경기는 4골이나 넣었고 실점도 없었기 때문에, 또 오늘 경기는 지난 레스터 시티전보다 좀 더 긴 시간 후반전까지도 시종일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회와 다양한 종류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특히 많은 기회일 뿐 아니라 패턴이 다변화됐다는 것도 만족해했는데요. 에버튼의 강점이자 또 토트넘의 약점으로 꼽혔던 세트피스, 롱볼을 통한 상대의 위협을 오늘 정말 잘 처리했다. 수비도 우리가 지적받았는데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공격과 수비, 경기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우리가 약간의 규율을 보여줬다. 우리가 좀 더 체계화됐고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개막전에서 웃음가스 흡입 논란으로 자체 징계로 배제했던 이부 비수마가 벤탄쿠르가 머리 부상 속에 결장하면서 선발 명단에 들어왔는데요. 비수마가 사실은 브라이튼 시절에도 결정력과 중거리 슈팅력, 득점력이 있는 선수였는데 토트넘에 와서는 골과 인연이 없었잖아요. 마침내 이번 경기에 특히 아주 중요했던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그동안 친선 경기에서만 비수마가 득점하는 걸 봤다고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실제 경기에서 이런 득점력을 보고 싶었던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은 다 이제 맞다 네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비수마가 잘했고 또 우리는 비수마가 좋은 축구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면서 몇 번 이야기했듯이 훈련이 비수마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이번 경기는 비수마가 잘 훈련한 성과가 나온 경기였다라면서 훈련을 통해서 비수마가 규율을 갖추고 밸런스를 갖추고 또 단점들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비수마가 오늘 잘한 것은 득점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상대가 굉장히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알고서 경합하고 세컨드볼을 처리하고 또 공을 가로채기 위한 위치, 수비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다라면서 소유권 부분, 공을 소유했을 때도 깔끔하게 플레이했다. 득점만 했기 때문에 잘한 게 아니라 패스, 연결, 압박, 커팅 다 잘했다. 우리가 원하는 6번 미드필더의 역할을 보여줬다라고 만족했고요. 이런 경기력이 이어진다면 비수마 선수가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로 앞으로도 뛸 가능성이 높은데요. 비수마가 그동안 56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날 로켓처럼 터진 골에 놀랐느냐는 다른 기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비수마가 원래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긴 했지만 꽤 오랜 기간 특히 토트넘에 와서는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일단 그 득점 장면에 대해서는 놀랐다고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의 능력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수마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경기장 안팎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만이 축구 선수로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말로 경기력적인 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생활적인 규율과 노력도 필요하다라면서 최근에 실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확실히 그를 믿고 있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경기 전에도 말했듯이 끝없는 실이 아니라 언젠가는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런 사생활적인 문제가 이제는 없어야 한다라면서 이 실을 이어가고 기회를 이어가고 활약을 이어가고 성장을 이어가는 것은 그에게 달려있다라는 말로 지금 조금 들뜨고 다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흐트러지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영국 시간 월요일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는 많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좌절을 했는데 오늘은 팀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고 실용적이었다. 앞으로 시즌 내내 이런 무자비함이 얼마나 중요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점에 대해서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결정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전히 더 중요한 건 경기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2주 동안 보여줬던 이 경기력을 발휘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낸다면 결국 축구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저는 여전히 경기력이 중요하다. 즉 득점 그 패턴 자체 골이라는 것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믿을 수 없이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경기력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지 득점의 숫자를 유지하는 게 아니다. 그거에 집착하거나 그 득점 자체를 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그 수단과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결실을 맺겠다라는 본인의 철학을 강조한 겁니다.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이후 접근 방식을 바꾸고 득점을 찾는 목표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골을 넣고 결과를 내기 위해 지금 뭔가 안 풀렸다고 해서 방법을 바꾸는 건 아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했을 뿐이고 다만 오늘은 물론 공격이 조금 더 다양해졌다. 사이드도 잘 됐고 중앙 돌파도 됐고 또 다이렉트한 플레이도 됐고 환상적인 개인 능력도 나왔다. 메디슨에게도 1대1 기회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갔다면 더 많은 골이 빨리 터질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만 위협이 되는 팀이 아니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세트피스도 마찬가지라면서 쿠티 로메로 선수가 이날 헤더로 코너킥상에서 골을 넣었는데 정말 여러 다양한 득점 방식을 우리가 구축하겠다. 우리 팀에는 좋은 크로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로 내가 철학과 방향성, 접근 방식은 뚜렷하지만 득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는 열려있고 다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제임스 메디슨이 지난 시즌 전반기에 보여줬던 좋은 플레이가 올 시즌 전반기에 또 한 번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지난 시즌 중반에 부상을 당했고 복귀 이후 컨디션이 잘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었다. 부상의
여파였다는 게 지금 몸 상태와 경기력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오늘 메디슨의 경기력 좋은 모습 다시 돌아온 것 같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맞다라면서 메디슨이 정말 잘했고 다시 한번 정말 잘 훈련된 선수, 즉 훈련을 통해 잘 우리의 방식을 따라오고 있는 선수라고 얘기했어요. 에버턴 같은 팀과 경기를 하면 공격 3선 지역에 특히 밀집되어 있으니까 공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경기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세컨드 볼을 따내기 위한 수비적인 노력도 필요했는데 그걸 또 잘해줬다. 이날 경기는 다른 때보다 메디슨이 조금 내려가서 수비적인 역할, 중앙 미드필드적인 역할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그런 점들이 앞으로 토트넘이 또 지금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채워줬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러웠는데, 경기가 롱볼로 연결될 때 몇 번이나 공을 지키고 잘 차단해줬다라면서 또 초반에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뛴 윌슨 오도베르와 정말 좋은 시너지를 냈고 잘 맞았다라고 하면서 몇 차례 훌륭한 침투도 보여주면서 단지 오도베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뒤에서 받치는 것뿐 아니라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뛰기도 했다. 오도베르도 공미가 가능하고 메디슨도 공미가 가능하고 오도베르가 사이드로 아예 올라가면 오도베르를 커버하는 중미 수비 역할까지 해줬던 이런 화합이 좋았다는 건데요. 메디슨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비수마와 비슷한 면도 있다라고 하면서 신체적으로 100% 컨디션이 좋고 매일 팀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 지난 시즌 후반기는 컨디션이 떨어졌던 것이다.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것은 훈련도 매번 하지 못했던 상황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메디슨이 매일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거라는 점, 앞으로 이 경기력이 이어질 거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특히 프리시즌을 강렬하게 보냈기 때문에 더더욱 올 시즌이 기대된다고 했고요. 이날 정말 빼어난 선발 데뷔전을 치렀던 윌슨 오도베르에 대해서는 흥분된다. 나도 오도베르의 플레이를 즐기면서 봤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유한 다른 윙어들과는 다르다. 상대 수비를 향해 달려들고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돌파를 시도하는 선수, 그의 드리블 기술 때문에 영입했다라면서 19살밖에 안 된 나이에 6만 관중 앞에서 새로운 팀의 첫 경기를 홈에서 치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본인도 흥분했을 것이고 그 모습을 잘 이겨내는 나도 흥분됐다라면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번리에서도 좋은 모습을 번뜩이는 모습을 보였던 오도베르였는데 이날 너무나 침착하게 너무나 차분하게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오도베르였거든요. 앞으로 오도베르가 토트넘의 공격을 더욱더 다변화시켜주면서 또 왼쪽 측면에서 잘했던 모습을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중앙 지향적인 공격수로 뛸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에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은 지난 시즌 막판에 부상이 있었던 우도기, 또 지난 시즌에 자주 부상을 당했던 반더벤 선수가 나란히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졌었고 또 결국 우도기가 교체됐던 일이 있었던 건데요. 먼저 우도기가 교체 아웃될 때 부상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다행이죠. 조금 통증이 있었을 뿐이다. 햄스트링과 종아리 모두 약간 근육이 뭉쳤던 것 같다. 타박이나 찢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다. 지난주 개막전 때도 정말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최대한 많은 경기 시간을 소화하면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다. 부상 때문에 프리시즌 경기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근육 상태에 피로감이 있을 뿐이지 부상은 아니다. 의료진과는 얘기 나누지 못했지만 우도기 본인과 얘기했을 때는 피로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지쳐서 아픈 거지 부상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요. 반더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햄스트링 부상이 좀 자주 있는 선수다 보니까 쓰러졌을 때 통증 느낄 때 모두가 걱정을 했는데 사실 뭐 반더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나에겐 특별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걱정을 하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이야기해보니까 몇 분 뒤에 괜찮다고 해서 끝까지 뛸 수 있었다. 다만 우리가 또 특정 선수에게만 좀 매몰되고 그 선수들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지금 영입 계획은 반더벤이 꼭 매주 모든 경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부상 문제가 아니어도 로테이션을 했을 때 경기력이 유지될 수 있는 더블 스쿼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야망까지 이야기하면서 남은 기간 영입이 또 있을 것이다라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나와서 2골을 넣었는데 중앙 공격수로만 뛴 게 아니라 경기 내내 곳곳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손흥민 선수의 다재다능한 모습에 만족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 보여준 그 모습이 우리가 팀적으로 우리 모든 선수들이 진화하고자 하는, 진화하면서 보고 싶은 모습이고 우리는 아직 그 과정에 있습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먼저 그 진화를 보여줬고 그 진화의 상징이자 목표점이자 교과서적인 조금 이제 샘플을 보여줬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오늘 미드필드에서 뛰었던 쿨루셉스키가 정말 잘해줬고 또 소니가 중앙 공격수 자리에서 뛰면서 골을 넣었고 또 경기 중에 사이드로 포지션을 이동한 뒤에도 골을 넣었다면서 다양한 영역, 다양한 포지션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까지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런 좋은 경기력을 일관된 경기 결과로 이어가려면은
여러 공격 루트, 다양한 루트가 필요한데 오늘 손흥민 선수가 그 다양한 루트를 보여줬다라면서 우리 팀의 좋은 롤모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근 인터뷰도 화제가 됐죠.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고 싶고 레전드가 되려면 우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런 지금의 진화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결과 우승과 레전드라는 칭호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단 꼭 레전드가 되는 데 있어서 우승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반문을 합니다. 그런 레전드의 칭호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요. 먼 훗날 정말 먼 훗날에 결국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커리어를 마무리하든지 이 축구 클럽 토트넘에서 존경받는 선수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어요. 즉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은퇴를 해도 그는 레전드로 존경받을 거란 얘기죠. 물론 저는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그 의욕과 의지를 알고 있고 그것도 내가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그게 또 우리 팀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를 얘기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요점을 얘기합니다. 조던 픽포드 골키퍼가 오늘 실수하고 경기력이 안 좋았던 게 아니다. 정말 잘했던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를 중앙 공격수로 배치한 것은 꼭 솔랑키가 부상이었던 걸 떠나서 픽포드라는 선수가 에버튼의 골키퍼이지만 후방 빌드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픽포드를 많이 활용하는 팀이 에버튼이거든요. 실제로 픽포드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골키퍼 중에서 가장 많은 롱킥과 가장 많은 빌드업 패스를 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우리 팀의 최전방에 있는 선수 중에서 최고의 프레셔다라고 했어요. 도미닉 솔랑키도 전방 압박을 잘하는 공격수이긴 한데 지난 시즌 실제 기록, 스프린트 거리, 활동량 그런 것들이 유럽 5대 리그 최고였던 게 드러났었고 그냥 양적인 면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정말 좋은 압박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우리 팀 최고의 압박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 계획에서 애당초 픽포드를 압박하는 역할을 맡겼고 그는 그 역할을 즐겼고 또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이동했을 때는 멋진 마무리까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끊임없는 진화와 발전과 프로 정신에 대해서 강하게 칭찬했습니다. 기록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5개의 하이 턴오버를 이끌어냈고 그 중에 2개가 골이 됐고 그 중에 한 골을 손흥민 선수가 홀로 만들어냈다는 점 굉장히 의미 있고요. 에버튼도 사실은 롱볼을 때리는 팀이지만 전방 압박도 열심히 하는 팀인데 하이 턴오버 3개밖에 못했고 그 3개 중에 슈팅이 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토트넘의 빌드업이 이번 경기는 더 좋아졌고 전방 압박도 좋아졌고 레스터 시즌보다 여러 면에서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하고 특히 중요한 건 레스터시티, 에버튼보다 강한 다음 상대팀인 뉴캐슬과의 경기인데요. 9월 1일 일요일 밤 9시 30분 토트넘은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로 9월 A매치 휴식기 전에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과연 토트넘이 연승을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경기에 앞서서 열릴 8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 유로파리그 대진 추첨에서 손흥민 선수가 아마도 올 시즌에 가장 강하게 원할 우승컵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줄 수 있는 그 여정에 어떤 팀들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월드컵 예선전 이후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할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는 토트넘이 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갈지도 주목이 됩니다. 한준TV는 매일 새롭게 쏟아지는 현지의 정보들과 다양한 소식들, 해외의 뜨거운 반응들,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 빠르게 정리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준TV를 운영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준TV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TV와 함께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역사적인 도전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